3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린다 얘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오랜 인연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대선 이후에 두 번을 만났다. 근데 당선자 신분일 때는 그 자택에서 만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선 관저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주로 했느냐. 그러니까 뭐 그 자주국방,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거 좀 잘 키워라. 그런데 진짜 그 뒤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상당한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걸 믿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은 없지 않았으나 워낙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그때 둘이 그런 사이구나 이런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이런 문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어쩌면 연락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최근에 언론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제가 두 번 만났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제 취재된 얘기는 그보다 훨씬 횟수가 많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죠. 그래서 어쩌면은 린다가 무언가 조금 도움을 줬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때마침 최순실 사건이 터집니다. 몇 년 후에. 근데 그 확실히 제가 알기로 린다 쪽하고 최순실 씨 간에는 그다지 교류는 없었어요. 예, 제가 그거는 여러 번 확인을 해봤지만 그다지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접근했던 것이죠. 그쪽은 그쪽, 이쪽은 이쪽. 예, 이렇게 돼서 세 사람이 같은 그 유기적 관계가 아니고 예. 린다와 최순실, 린다와 박근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미일 군사 교류하고 똑같네. 그렇지. 네. 똑같아요.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방금. 그런데 또 비상식직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안 했어. 예. 그러니까 그 뭐 정보 교류 협정이라도 맺으면은 그 관계가 완성되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대해요. 자, 그럼 최순실이 이런 대규모의 무기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기 거래 관여보다는 안보 정책에 관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이 앞으로 2년에 있으면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어떤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난데없는 조치들의 배경은 이루지 않았을까. 한 예로 개성공단 폐쇄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전에 폐쇄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오후에 폐쇄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업주들한테도 3시간 전에 알려줘서 기업을 통째로 강탈당한 거예요, 업주들이.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가는 거지 당장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확성기 방송 재개가 발표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NSC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건 굉장히 국가에 지금 위험스러운 징후예요. 이게 위험 국가입니다. 이런 거 결정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은 NSC밖에 없어요. 장관들이 그런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죠. 반복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드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의 정보보호협정까지. 그렇다면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근거는 아직은 제가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는 결정마다 족족 그렇게 무엇을 뒤집고 터트리듯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집권 초에 그 통일 대박을 저걸 누가 건의한 것이냐. 우리는 뭐 전문가들 만나면은 다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도대체 대통령한테 누가 그런 걸 건의하는 거냐. 외교안보실은 자기들은 아니라는데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문고리 권력하고 모종에 관계된 다른 세력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들은 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린다하고 로키드 마틴하고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인가요?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최초 공개인데
린다가 락히드 마틴 쪽에 일을 하고 있다고 작년에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궁금했던 이 퍼즐들이 좀 맞춰지는 게 린다와 록히드 마틴의 관계에서 린다와 최순실의 관계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사드 문제가 그 결정되는 기본적인 루트가 아니었겠나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사드나 F-35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분석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움직이는 수준까지는 못 갔어요.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린다의 수준이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는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고, 그거는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보잉사 F-15SE 이거를 F-35A로 록히드 마틴으로 바꾼 거, 요것과 관련해서는 이 일도 최순실이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일 것이냐? 근데 나온 근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걸로 언론에서 아마 몇백 통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런데 F-15SE로 이미 결정된 전투기 기종이 어느 날 국방부 장관 주재로 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여기가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관진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기록에 이상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계속 시험평가도 하고 입찰도 하고 해서 F-15를 선정했는데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날 부결을 결정합니다. 부결을 결정할 때 부결 이유가 뭐예요? 정무적 판단이 그때 다 정무적 판단.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전투기를 결정하는데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 장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무적 고려랍니다. 개성공단 폐쇄할 때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정무적 고려라는 한마디에 그 부분이 부결이 되나요? 예, 그게 있고 2시간 만에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위원 중에 이제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총대를 맵니다. 그래서 부결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우선 스텔스기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텔스 전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사업 계획 내놓을 때 그렇게 내놨어도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제 평가 다 해놓는데 그건 한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제 다 결정해 놓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만 2시간 후에 회의 끝날 때는 2명의 위원만 동의에 서명을 안 하고 나머지 한 10수명의 그 의원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부결됐어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스텔스기로 가겠다 하면 기종이 하나밖에 없는데 F-35. 이건 이제 뭐 경쟁도 아니고 그냥 단독 후보로 변경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정도 급작스럽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불과 한 그것도 일주일 정도 분위기 이상하다 하니까 뒤집힌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은 거고요. 물론 미국은 F-35를 팔고 싶어 했죠. 이건 뭐 다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사드건 F-35건 다 미국이 강하게 한국에 그 압력을 가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 버티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진다고, 와르르.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뒤집혀요.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 라인들이 버텼던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 또 전투기라 그러면은 스텔스기가 워낙 비쌉니다. 이게 한 대에 1,200억 원 정도 돼요. 날아다니는 동일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요. 전투기가 10톤이니까 그 10톤을 금으로 만들어도 이 가격이 안 된다. 그거보다 비싼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개발이 안 끝나서 시험 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검증이 안 됐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그런데 부결을 딱 시키고 나더니 대수를 줄여 60대 사기로 했던 걸 40대로 줄여서 거기에다 두들겨 맞춰가지고 요구 성능에 스텔스 이렇게 넣어놔버리니까 이게 뭐 그 몇 년 동안 해오던 게 그냥 다 뒤집히는 것이죠. 네. 참 이게 방산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이 국방 무기 도입 문제는 좀 단위도 너무 크고 네. 또 실제로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뭐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 공개될 수는 없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예. 뭐 군사적인 이유상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예.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계속 뒷말을 낳고 근데 나는 개입을 낳아서 그렇죠.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야기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빙빙 도는 게 누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4대강의 그 공식 비공식 비용이 44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순실 일가에서 그 털어먹은 게 40조 가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강을 판 것도 아닌데 무슨 재주로 40조가 나오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툭 하는 말이 국방에 대해서 아세요? 방산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지. 방위 출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네, 그렇게, 방위 산업에 종사한 거 아니었어? 근데 단순하게 그냥 방위였어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방위였어요. 그러면서 참 뻥도 심하다. 지금 겨우 이제 문화부 예산 중에 한 1조 약간 못 미치는 돈이 최순실 예산이라는데 무슨 재주로 40조를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방 방산 쪽으로 들어오면 그게 무모한 액수가 아니다고 황당한 액수가 아니다는 생각들을 지금 김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양반이 나한테 40조 이야기할 때 난 진짜 코웃음 쳤는데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여튼 여러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듣는 이제 소문들이 워낙 고급 정보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찌라시 이런 거. 예. 아니 요즘은 찌라시도 다시 읽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순진 합참의장이 지난 1일 그 괌 미군 기지에 가가지고 이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목할 대목은 브룩스 사령관이 북한과의 전쟁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 발언의 정확한 내용은 만일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준비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화이트 나잇. 오늘 밤이라도. 이런 용어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나왔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북한이 조용하다는 느낌 안 들으십니까? 조용하죠. 조용하죠. 10월 10날 당 창건 기념일에 지금까지 특별한 동향이 없어요. 일설에 의하면 그 수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옆집 불난 거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어디서 들은 고급 정보인데. 우리는 그런 고급 정보를 찌라시라고 그럽니다. 예. 예. 북한이 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지. 특히 요즘 지지율 많이 떨어지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가는 걸 보고 진짜 긴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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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지켜보자 이런 모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처음에는 저는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게 뭐냐 싶은 게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쏟아낸 강경 발언이 상당히 북한을 거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의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극단적 발언. 탈북을 권유하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저도 유사한 고급 정보를 듣고 계속해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 그 이야기를 썼었어요. 현재의 지지율 상황과 그다음에 국정 난맹상을 돌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간첩단 조작 사건을 과감하게 한번 터뜨려 주는 것. 안 그러면 그 북한의 그 국지전을 유도하거나 유혹하는 행태를 하는 것. 안 그러면 강하게 북한에게 요청을
을 해서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주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그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비창조적 기획력이다.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국지전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그 같아요. 유사한 내용들이 정보의 차원으로 도는 한 축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보수 정권들이 난국 타개 방법으로 아주 60년 동안 써먹었던 행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의 위로와 하나의 당혹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의 위로는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그 의사결정 단위를 거친 대북 발언이 아니구나. 순실이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남북 관계의 이제까지 남한 쪽에서의 발언들에 대한 이 평가들을 달리할 것이 있고, 저렇게 혼이 비정상이고 우주의 기운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차차하고 그냥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럼 폭삭 망할 건데, 아차하면 날아가는데,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나 살고 니 죽자의 그 위험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방공 교육을 받으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새끼들 빽 돌면 그냥 쏴버리면 어떡하지? 그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는 이러한 위기를 외려 김정은 정권이 느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요즘 같은 때는 제가 강하게 부정은 못 하겠네요. 그런데 사실 북한이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은 대부분 한국보다는 미국입니다. 네. 원래는 미국을 발라 그러지 한국이라는 변수를 그다지 크게 인정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미가 이제 동시에 권력 재편이 들어가고 그러는 와중에 내일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무언가 남쪽에서 또는 미국에서 나오는 최근에 나온 선제 공격, 이제 예방 타격의 개념까지 네. 포함한, 이거 예방 타격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인 무력 시위가 있었거든요. 네바다 사막에서 있었던 어떤, 핵무기 모의 실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한국의 한반도 인근에 이제 핵잠수함을 비롯해가지고 중요한 무기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무심히 넘겼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안정된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선 굉장히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가운데서 무언가 나오는 무력 시위라고 봤을 때 그것은 하나의 시그널이 됐겠죠. 분명히 이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입장은 사드 이후로 다소 숨통이 트이는 정국입니다. 국제적 고립을 돌파할 수 있는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액이 지금 너무 빨리 늘어나서 지금 거의 전성기 때 수준을 회복했거든요. 그게 8월부터예요. 그냥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한미의 상황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바라보면서 무언가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전략적 국면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냥 주저앉을 나라는 아닌 것 같고 건드리면 평양박치기로 디미는 나라기 때문에 저렇게 평양박치기 세게 들어오죠. 네. 그런데 기라소니, 네. 시라소니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 국면을 준비한다. 어느 순간에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얘기를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식의 공세적인 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전략적 고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잠깐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백악관에서도 최순실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드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이제 미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입맛대로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 거국 중립 내각이라도 들어서서 만약에 책임 총리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이걸 한마디 하면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미국으로서도 첨예의 관심일 겁니다. 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건 이중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맡고 나머지 내치는 총리한테 다 맡기고 이선으로 물러나자.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외교 국방은 여전히 하는 그렇죠. 것이고.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헌법 74조에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총리와 대통령이 의견이 다를 때 군인들은 누구를 주목하겠냐.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썩은 도끼자루도 도끼자루예요. 여전히 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이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어떤 그 외교 국방에서 점점 더 강경한 정책을 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국 중립 내각 하에서도 그런 이중 권력 하에서도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야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보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 동아시아에 투사해온 일종의 어떤 전략적 구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의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정상회담에 못 나와요. 지금 다음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데 우리 정부가 참가하겠다는 확답을 지금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예정된 거고 한중일 정상회담은 MB 때 우리가 제안해서 만든 회의체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나마 신냉전적인 분위기에서 이 회의 하나가 있다는 게 엄청난 안정판입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문제에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어쩌면 연락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최근에 언론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제가 2번 만났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제 취재된 얘기는 그보다 훨씬 횟수가 많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죠. 그래서 어쩌면은 린다가 무언가 조금 도움을 줬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때마침 최순실 사건이 터집니다. 몇 년 후에. 근데 그 확실히 제가 알기로 린다 쪽하고 최순실 씨 간에는 그다지 교류는 없었어요. 예, 제가 그거는 여러 번 확인을 해봤지만 그다지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접근했던 것이죠. 그쪽은 그쪽, 이쪽은 이쪽. 예, 이렇게 돼서 세 사람이 같은 그 유기적 관계가 아니고 예. 린다와 최순실, 린다와 박근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미일 군사 교류하고 똑같네. 전에 알려줘서 기업을 통째로 강탈당한 거예요, 업주들이.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가는 거지 당장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확성기 방송 재개가 발표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NSC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건 굉장히 국가에 지금 위험스러운 징후예요. 이게 위험 국가입니다. 이런 거 결정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은 NSC밖에 없어요. 장관들이 그런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어딘 누군가가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죠. 반복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드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의 정보보호협정까지. 그렇다면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근거는 아직은 제가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는 결정마다 족족 그렇게 무엇을 뒤집고 터트리듯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집권초에 그 통일 대박을 저걸 누가 건의한 것이냐. 우리는 뭐 전문가들 만나면은 다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도대체 대통령한테 누가 그런 걸 건의하는 거냐. 외교안보실은 자기들은 아니라는데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문고리 권력하고 모종에 관계된 다른 세력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들은 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린다하고 로키드 마틴하고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인가요?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최초 공개인데, 린다가 락히드 마틴 쪽에 일을 하고 있다고 작년에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궁금했던 이 퍼즐들이 좀 맞춰지는 게
린다와 록히드 마틴의 관계에서 린다와 최순실의 관계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사드 문제가 3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린다 얘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오랜 인연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대선 이후에 2번을 만났다. 근데 당선자 신분일 때는 그 자택에서 만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선 관저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주로 했느냐. 그러니까 뭐 그 자주국방,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거 좀 잘 키워라. 근데 진짜 그 뒤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상당한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걸 믿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은 없지 않았으나 워낙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그때 둘이 그런 사이구나 이런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지. 네. 똑같아요.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방금. 그런데 또 비상식직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안 했어. 예. 그러니까 그 뭐 정보교류 협정이라도 맺으면은 그 관계가 완성되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대해요. 자, 그럼 최순실이 이런 대규모의 무기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기 거래 관여보다는 안보 정책에 관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이 앞으로 2년에 있으면 망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어떤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난데없는 조치들의 배경은 이루지 않았을까. 한 예로 개성공단 폐쇄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전에 폐쇄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오후에 폐쇄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업주들한테도 3시간